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또 PD님이 또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에서 저를 또 감동시키네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저희 방송 관련된 내용인데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옆에 스픽스 이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 기계같이. 오. 같이 따라하게 되는데요. 네,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착한 모험 안녕하세요. 난리 났어.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몸을 들어야겠는데요. 네, 오드 방정을 떨어갖고 제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국회에 갔다가 왔어요. 오늘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책을 썼는데요. 대통령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네. 네, 그 안에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과 본인이 이제 실제 어떻게 그 정치 검찰에 타겟이 돼가지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잘 써서 그거 읽어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변호사 오래 했지만 구속이 다 됐는데 구속 3번까지 내가 이해해. 근데 보석을 3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난 그런 사람은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550일 정도 구금이 되었는데 그중에 보석을 3번 받았다? 와,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그 김용 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출판기념회에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번에 의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총이 아니죠. 본회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셔서 아마 더 오시기 쉬웠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느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내일이 선거거든요. 내일 11시 20분에 고등에서 선거가 있는데 오늘 되게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무죄를 본인은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서로 이제 응원하시고 무죄다를 외쳐주시는데 좀 감동을 좀 받았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사실 재판 많이 들어가 보시니까 우리 강조 기자 내일 선고에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일 송영길 대표 재판도 이제 선고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아셔요? 제가 항소심은 들어가지 않았고 1심은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너무 정직하게 평론을 하네.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방송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대가 이렇게 눈치껏 요즘에 얘기 가지고 좀 정리해 주는데 나는 모르던데요. 1심만 가봤는데요. 예, 너무 예. 해맑어요. 네, 이 컨셉으로 계속 가려 합니다. 이걸 칭찬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더 웃기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 강지호 기자가 이렇게 해맑고 사람이 때가 안 묻었고 정말 훌륭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머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이경 기자님은 네. 사실은 그 민주당에 오래 있어봤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때 유죄받고 막 구속되고 뭐 이랬을 때 분위기 수치가 어땠습니까? 그때 기억나십니까? 당 분위기는 뭐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죄가 아니고 유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송영길 대표께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나를 부르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그럼 소나무당을 만들어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소나무당이 어디에 민주당에 출마하는 선거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또 이런 언급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위치에서 본인을 또 지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나무당을 만들어서 굳건하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개인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오는 거, 다시 한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마음인데,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을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 제가 최소한 만나본 의원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원래 민주당뿐 아니었어요. 그럼요. 들어오는 거 가지고 대표죠. 하는 거잖아요. 대표죠, 대표. 네, 네. 그러니까요. 전 대표. 소나무당을 네. 합당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요즘 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건금 같은 경우에도 다 별건 기소로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기조로 보면 원래는 공소 기각을 해야지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만들어냈던 건데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수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대표 선거할 때 돈봉투를 뭐 돌렸네 마네 이거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다 무죄가 나오고 네. 오히려 그 본인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유죄를 받은 게 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네. 거기에다가 A라는 사람이 후원을 해줬는데 그게 결국은 송영길한테 해준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 유죄가 난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되면 황당하잖아요. 곽상도. 이정근 사무부총장 네. 그 휴대폰에 난데없이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위법 증거 수집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돈봉투 사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소했다고 해서 그거는 무죄가 다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작한 수사를 먹사연까지 확대해 가지고 멱사연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이건 별건 수사였기 때문에 이건 지금과 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재판부가 그러니까 엄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하면 그럼 다 공소기각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치인분들 싱크탱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싱크탱크에 후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유죄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녹수님이요. 사실 어제부터 이분은 화를 되게 많이 내고 계셔가지고 저한테도 어제 막 욕을 많이 하셨어요. 욕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솔직히 욕한 거 맞아요. 나는 이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누군지 모르는데 이분이 되게 솔직하게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수소리 불쾌하다 뭐라고요? 거슬리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실은 우 소리도 거슬린다는 분들이 이제 맞아요. 댓글 좀 그거 있어서 거슬릴 수 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당분간.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심기가 불편하시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주가겠습니다. 어떡하지? 웃음소리도 거슬리면 안 네, 우리 되는데요. 웃는 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다 이해하기 때문에 다 동의하고요. 조심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잘못된 언행을 조금 감추겠습니다. 구독유지님이 어제는 보다가 열받아서 그냥 나갔는데 오늘은 버틸 수 있으려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스펙스처럼 인간적이고 솔직하고 정말 양심적인 그런 방송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봐 이렇게 좋게 나오잖아. 녹수님 화내서 미안해요. 김상근님 노영이 보러 왔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 솔직한 심정 우리가 충분히 하고 저희들 다 같은 심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말 현역 할머니 너무 스윗해. 왜 약한 모습 보여요? 응원해요 이러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녹수님이 예전에 써니시구나. 알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생각하면 이태원 참사 때 그렇게 뻔뻔하게 나온 거 너무 화가 많이 났고 이번에도 단전단수 그때 말 거짓말한 거 이거 위증죄로도 이번엔 유죄가 나왔더만요. 요거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다들 걱정을 했는데 결국 유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전단수 관련해 갖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징역 7년 나오니까 다들 왜 이렇게 깎아줘 이 사람은 이러면서 이제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자 이상민 씨 7년 선고받을 때 행복해 보이는 웃음, 아빠 사랑해요라고 하는 또 딸의 그런 응원 모습,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선고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놀란 게 이상민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에 이 지금 판사가 첫 번째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판사가 생각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김용현이나 뭐 군 관계자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특전사나 뭐 수방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모의하거나 아니면 정보사나 방첩사하고 사전에 논의하거나 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전 모의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윤석열과 김용현 이 내란 집단하고 함께 움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이행한 것이다. 근데 이행을 한 것도 사실은 지시를 내렸지만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한 것 같은데요. 근데 판사가 볼 때 네. 내란이 뭐 여러 차례 일어나는 거 아닌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했고 내란 집단의 계획에 가담한 실행을 한 정황이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란을 좀 더 내란이 실행될 수 있도록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도록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 혐의를 다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뭘 늘 내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기여했다고 하면은 일반 형사범 다루듯이 감형을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러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징역 7년이면 대체 우리나라에서 형사범의 징역 7년 이상보다 더 그 선고를 할 수 있는 형량을 높게 할 수 있는 범죄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 법감정하고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도대체 누가 더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인지 좀 헷갈릴 지경이다. 아니 우리가 보기엔 이상민 씨는 진짜 윤석열 씨의 완전히 오른팔로 한덕수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로 모든 것을 서로 간의 의사가 일치되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실제 한덕수 씨하고 같이 찍힌 CCTV를 보더라도 이상민 씨가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사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래서 빼주고 저거는 저래서 빼주고 막 이런 식으로 빼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한덕수만 억울하겠네. 뭐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 판사님들은 왜 이렇게 내란범들한테 관대한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란 진짜 한 번 일으키고 두 번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자체를 그러니까요.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엄벌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말로는 막 엄벌에 쳐야 된다 하면서 7년 선고하고 그러니까 행복해가지고 웃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내란 재판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그 중계가 안 되잖아요. 줄을 쭉 서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서 있었는데 이상민 가족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왜 좀 중요하게 봤느냐. 통상적으로 이제 본인 아버지가 선고를 받는 날이라고 하면 우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23년 받았었고 지금 이상민이 한덕수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생각도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실실 웃으면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구형받을 당일에도 항상 웃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모종에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판을 다녀보시니까 그렇죠. 그랬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이 이상민 씨 변호인이나 혹은 뭐 이상민 씨의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는 듯이 보였다. 예, 믿는 구석이 있을 것 같다. 어, 내 가족이 20년 이상형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 웃음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러한 그 태도 자체가 뭔가 들은 바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걸어서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미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되게 상당히 이상해요. 이상민이 1995년도부터 판사를 해서 한 12년 정도 판사를 재직하고 이제 변호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가 전 처음에 이게 뭐 사전 모의 정황 없다 지적해 주셨잖아요. 사전 모의 정황이 아예 없었다? 아니 그럼 그 CCTV 영상은 그거 경찰이 확보한 그 CCTV 영상은 뭐가 되는 거지? 그 사태 발생 후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단전 단수 지시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형의 주요 근거인데 아니 그거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특검이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5년도 너무 적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딱 잘라서 7년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두 개 다 문제라고 봅니다. 특검도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지금 판사가 지적하는 부분이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점검했는지 왜 그거 특검이 왜 하지 못했죠? 분명히 반복적으로 전 점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수사를 안 했으니까 판사 입장에서 안 한 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도 이걸 제대로 수사를 못했고 판사는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같은 판사들이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뭐 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법 부분은 또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유튜브 왕국님께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주령 받았네요. 내란 판사 얘기하셨고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읽어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도노 M7X님 조의대 때문에 사법부 개판된 것 같아요. 이러셨고 루비님 윤석열도 구형 때 웃었는데 이상민도 웃는 거는 미리 봐주라 믿었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은하수님도 조의대 탄핵하세요. 이러셨고 귀남님이 판사 출신이고 조의대 입김에 작용한 것 같아요. 루비님 판사는 판사 편이었네요.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아웃넘버원님도 이상민 씨가 판사 출신이라 재판 진행되는 거 보면 대략 통밥이 미리 나오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동탄선님 앞으로 내란 때는 연좌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뭐 요즘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데 오늘 그 정구승 변호사가 이상민 씨를 구치소에서 봤다는 거예요. 한번 요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씨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여유로운 표정을 약간 이렇게 보수처럼 앉아서 변호사 3명 교도소가 체질에 맞나? 체질이 만나면 살도 안 빠졌더라고요. 반면 옆에 방에 있던 권정동 씨는 살이 쪽 빠져갖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정구승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봤나 봐요. 저희가 이제 접견을 갔다가. 네. 근데 이상민 씨를 봤더니 너무 여유롭게 살도 안 빠지고 있더라. 권성동은 오히려 되게 삐쩍 말라가지고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이더라. 권성동 씨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성동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받았나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까 정권이 2년 아닌가요? 네. 정권 바뀌기 전에 자기 형량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형량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끝난 거죠, 사실은. 네. 다시 뭐 나중에 특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신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시간이 뭐 상당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상민 입장에서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란범들이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뭐 또 뭐 정권 바뀌면은 뭐 특별사면 받겠지. 난 몇 년만 고생하면 될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5년도 안 살고 나왔는데 뭐 제일 길어봐야 그 정도야.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을 보면 명태균, 김건희 뭐 이런 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란 이중간 재판장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만 튀지 나머지 판사들은 이렇게 판결해도 되나 이럴 정도의 지금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원의 흐름은 이 어떤 기조나 흐름을 잘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국에 가가지고는 특별 사면까지 나는 갈 수 있다. 내란 혐의니까라는 생각과 지금 현재 대법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선거날에 중앙지법에 갔었거든요. 네. 들어가진 않고 다른 재판에 들어갔는데 한 50분 정도가 중앙지법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초상이 나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권성동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권성동뿐만 아니라 권성동이 뭐 강릉의 왕이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네. 실제로 권성동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권성동과 지금 같은 마음일 것이다. 예. 네, 통일교 1억 수수,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게 1월 28일에 있었던 선고인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하면. 너무 그렇죠? 재판이 많아가지고 사실 얼마 안 돼. 윤용호 보름도 안 씨하고 돼. 제가 헷갈려가지고 윤용호 씨가 징역 1년이었죠. 맞아요. 예. 자, 어쨌든 권성동 씨 얘기는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이상민 판사 전 판사는 좀 잘하지. 예? 왜 그렇게 남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책임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 잘했다고 그러고 뻣뻣하게 버티고 나가더니 자기네 식구들끼리는 그렇게 오손도손 힘내세요 응원하면서 이렇게 사냐. 왜 대한민국의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느냐. 저는 이게 사실은 제일 화가 나고 속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출연의 영역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특검이 수사하면서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윤석열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추론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충암파라고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면 내란 모의를 했다고 하면 뭐 술 먹는 자리든 아니면 뭐 그 모의하는 자리든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끊임없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았죠, 알았을 당연히. 거예요. 네. 그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란이 실행에 옮겨졌다고 옮겨진 그 12월 3일 당일날도 누구보다 먼저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올라왔던 당사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똑똑하고 판사까지 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갑자기 올라오라 그랬어.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 날짜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올라오라고 해서 윤석열이 자, 나 계엄 선포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다. 계엄의 위헌성, 위법성도 누구보다 다 인식을 빨리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대척견실의 CCTV 보면 내란은 성공할 거야 라고 확신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판단을 해야 될 상황, 중대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서 소방청장한테 연락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내란에 협조했다.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판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근데 그거를 징역 7년을 준다고요? 아이고, 자, 좀 전에 화면에 보여줬던 그 유무죄 관련된 자료 조금 PD님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있었던 이상민 씨에 대해서는 우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세 가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졌었는데 여기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 이건 유죄. 근데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이게 이제 아마 그때 현재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 이상민의 눈을 보니 눈이 딱 그 향하는 방향이 CCTV에 정확히 안 보여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냥 무죄 선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사가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거 좀 웃기죠. 근데 사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된 거예요. 실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실질적 의로도 그 이후에 이 연락을 받은 혹은 전화를 받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았었고 뭐 이런 등등등을 무죄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무죄된 거 이거 공시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해주세요. 이러고 오늘 이상민 씨는 또 재판 선고할 때 늦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 이거는 개인이 운전해서 오는 건 아니고 구치소에서 오다가 좀 막혀서 늦었다고 하는데 한 17분 정도 늦게 그래서 시작을 했었었죠. 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 무죄 나온 부분이요. 다른 무죄도 있지만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법부 그냥 내란 사법부가 따로 별도로 있어야 돼. 내란 재판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반드시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를 시켰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반적인 지시로 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야. 남용할 직권이 없어. 의무가 없어.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지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란, 계엄이 일반적인 겁니까? 특별한 지시인 거죠. 특별한 그럼요. 지시. 그럼 이걸 일반적인 지시로 봐야
보고 판단한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지시는 있었으나 결과가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 이건 지시는 한 건 맞아. 근데 결과범위 아니잖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란 재판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번에 이 건을 가지고 제가 국민의힘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국헌 문란 다 나왔고 내란이라고 다 나왔다. 이번에 19일 날 윤석열 재판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는 이것이 계엄이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네. 그래요? 이유가 뭐냐? 이제 1심 진행되는 거잖아요. 대법원까지 봐야 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법부하고 국민의힘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내란 재판부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내란 전담 말씀드립니다. 재판부는 이미 이제 2심에서 하기로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고등법원의 1부하고 12부가 정해졌는데 저는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도 정확 그대로 판결 제대로 내릴까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걱정입니다. 말하면. 그리고 오늘 영장 전담 판사도 정했어요. 내란 전담 재판과 관련된 영장 전담 판사. 이분들 다 이제 수원에 계시는 두 분을 정했고 이분들이 이제 중앙지방법원으로 오기로 되어 있다는 이제 얘기인데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토장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좀 읽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명백한 중범죄임에도 판사들이 범죄를 축소하는 듯한 판결을 내리네요. 이렇게 댓글 주셨고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좀 저는 귀에 들어오고 베이글 오십님도 큰일입니다. 사법부가 계속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엄을 우습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까 봐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조금 어이가 상실이다. 김도님, 나무꾼님도 진짜 법이 소용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지금 하셨고요. 너구리님이 정말 윤석열 풀려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이러셨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좀 직접적으로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은데 또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판사들이 생각하는 네.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란에 대해서. 근데 계속 윤석열 그 내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거 메시지 계엄이라고,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는 논리적 근거는 실제 실행이 이루어지지 실행 안 실행에 됐다? 성공하지 못했다. 네. 국회가 의결을 통해 가지고 계엄을 해제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부도 똑같은 거예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단전다수 지시하긴 했지만 실제 실행이 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실행을 위해서 더 노력하거나 아니면 저 사후에 점검하거나 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거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실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항소심 가면 이상민 전 장관은 나는 진보 성향의 언론사를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메시지 단전단수했다고 이렇게 우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똑같이 그런 논리랑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ALW L0님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 내란 동조범, 내란 특별법 만들어서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러셨는데 진짜 그렇게 임명이 돼서 그런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내란 세력과 우리는 법률 전쟁 중이다라고 이병철 변호사가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내란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처단이 돼야 된다라는 민주적 관점과 그냥 법을 꼼꼼히 해석해가지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소초로 또는 경찰로 가서 다시 하라는 뜻에 불과해 이런 소극적 유지적 관점이 대립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내란 세력과 내란을 척결하고자 하는 민주 세력 간의 법률적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김건희 씨가 또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죄 많은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니 너무 고맙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를 생각보다 잘 쓰네요. 저보다 훨씬 잘 씁니다. 김건희입니다. 편지를 읽고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종종 밖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되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죄 많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하느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 기도합니다. 음악도 틀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위로를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습니다. 편지들이 오는데 몸이 불편해 답장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땡땡땡님의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신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했는데 일단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건 인정하네요. 그렇죠? 죄 많은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거는 종교적인 표현인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종교 기도할 때 다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 자기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제는 정치하고 계시는구나. 뭐 집권할 때는 권한도 없는 영부인을 가지고 자기가 부의제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 가고 난 다음에도 지금 갑자기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변호인 통해 가지고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톤의 메시지를 다시 또 이제 편지까지 지금 공개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전에 집권했을 때 하는 행태를 보면 김건희 씨는 철저히 이해타산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저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결국은 영치금 남편이 했던 것처럼 6억 원 넘게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사실 지금 변호인들한테 줘야 될 돈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영치금 모아주세요. 돈 모아주세요. 이런 메시지도 같이 내면서도 지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또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저렇게 낼 수가 있습니까? 김건희 씨가 나서면 보수도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자, 압둘라 쿵다리 쿵님이 아유 꼴사 나와요. 근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테러범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 배후에 고성국 씨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선원 의원의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죠. 김진성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구구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김진성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확인하였고, 고성국 TV에 실제로 방문했던 사실, 즉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TV에 방문했던 사실까지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뭐라고 보고했는지를 이번에 얘기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 공격한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실제 국정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가덕도 TF와 관련해서 한 의원이 테러범이 바로 그 보수 유튜버 고성국과 사전 협의할 정황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정원은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간에서 알고 있는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고 테러범이 고성국 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범과 이 고성국 씨 연관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국정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국정원은 당시에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된 이후에 실제 그 프레임이 갑자기 바뀌었다. 근데 바뀌게 된 이유가 피해자인 이재명 당시 대표를 조롱하고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가해자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이상하다라고 이제 우리들이 그때 느꼈잖아요. 근데 그거에 바로 극우 유튜버들이 대대적으로 참가를 했고 실제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이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지금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어떤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증거를 수집하고 추적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20일에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 테러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이때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그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지는 고성국 씨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테러범이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 그런 게 맞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봐야 됩니까? 사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묻느냐 이 네. 문제하고 별도로 당시에 이 테러범이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사실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구구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얘기한다거나 하다못해 그 뭐 기독교 뭐 개신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노골적으로 부추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사실 그 정치적인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속 덮으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무마하거나 이러는 차원의 것들이 하나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당시 대통령실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 뭐 피를 흘린 자국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으로 덮기에 덮으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당시에 조선일보가 부산대병원 의사하고 인터뷰를 한 걸 기사가 나가면서 분위기가 막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네. 헬기로 부산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냐 뭐 이러면서 공격들을 막 프레임을 바꿔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 두 개의 움직임이 일정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성국 TV가 어떤 방송을 하고 있었나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헬기는요 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 있으면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방송 나가 보면 예. 그 좌파들이 자꾸 정당하다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헬기 가지고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하지만 법이 있는 거죠. 그럼 헬기 탈 수 있는 규정 어디에 이재명 대표가 해당하느냐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탈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야당 대표는 탈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 홍준표는 국가서열 8인가 그 서열 뭐 8위 안에 탈 수 있습니까? 그게 규정이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서정호 얘기를 변호사는 하고. 좀 이상한 말을 진짜 자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 닥터 헬기 못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소리를 위중한 앉아 있으면 닥터 헬기 당연히 태우잖아요. 타야죠. 무슨 아니 의전- 산에서 조난당한 이제 국민들이 계시면은 닥터헬기 이송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 어디 법에 조난당한 국민은 닥터헬기 타면 안 된다는 거 있나요? 좀 말도 안 저분 변호사시잖아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요즘 모르겠어요. 변호사 안 한대요. 모르겠고요. 저는 근데 오늘 국정원 발표가 그나마 다행인 게 경찰 고성국이라는 사람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거. 근데 네. 그때 당시 이거 찾기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CCTV를 통해서라도 고성국 그 테러범 김진성 씨가 고성국에 이제 사무실 갔다는 거 그리고 전화를 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경찰이 엉터리 수사, 완전히 허점 수사를 이번에 국정원이 밝혀냈다라는 것까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으나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저는 민주당이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상한 것이 아니 국정원이 발표했는데 무슨 고성국이 지령을 내렸다, 확인했다 이것도 아니고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건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왜 이걸 지금 보고를 했지? 이건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으로 좀 더 사항이 좀 더 있는 것을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어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찰들이 그때 왜 그런 수사를 했지? 그 배우가 어디까지 있는 건지 그 배우가 고성국이 최종 지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고성국과 연결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 지점까지는 국정원이 지금 파헤치고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 이후에 막 쇼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나무젓가락으로 했니, 뭐 종이칼로 했니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 현장을 물을 뿌려서 다 지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국정원이 오늘 정도에서 발표를 할 거면은 오히려 김진성 씨, 그러니까 테러범 김진성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고 어떤 차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 없이도 거기 차량으로 다 뭐 종교인, 뭐 같은 종교 단체 사람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이동했는가 이게 가장 그래서 이 이동 수단 때문에 그 배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다 또 추정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좀 국정원이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죠. 끝 최종 지점은 아니더라도 그랬을 거라는 차량 지원은 도대체 누가 했고 그냥 교회 뭐 나 만났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차량 지원은 중간 지점에 누가 했는지까지는 좀 밝혀지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 차로 수사 TF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뭐 국회 압수수색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좀 수사를 좀 지켜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공감 능력이 없는 정당이에요. 이게 사실 보수의 특성이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실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 아까 참사도 말씀하셨지만 제1야당 대표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만한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고 심각성을 얘기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줬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오히려 더 나서서 수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 철저하게 그렇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한테 그걸 과정들을 공개하는 게 맞는 건데 당시 상황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 진영한테 불리한 이슈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그걸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이러는 굉장히 치졸한 행태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도의 둔감한 어떤 정치 감각,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의 내란을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법률특보, 국정원 법률특보가 김상민이었거든요. 네. 그 김상민 검사. 네. 네. 뭐 김진우 씨, 김건희 오빠에게 뭐 그림을 줬네 안 줬네. 이완합의 그림 네. 대신 뭐 사줬다고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이 사람이 법률특보여가지고 국정원이 그 당시에 좀 애매하게 행동하도록 사실은 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의심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 그 사건이 왜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사실 좀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커터칼 그 당시 진짜 그걸 피스점에서부터 이걸 국가적인 상황이니까 테러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건은 해가지고 테러 방지법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이런 중요한 사건이 야당 대표 정말 제일 중요한 야당 대표가 그렇게 유세 중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테러를 지정 안 해서 이상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혹시 그 사람이 보고서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작성 같은 거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정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나 알고 봤더니 다 우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보수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피습당하고 난 다음에 선거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네. 가진 선거 이겼다고 할 정도로 네. 엄청나게 큰 선거에서 기여를 하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영향을 미친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사건이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 직전에 그러지 않아도 악재가 가뜩이나 많은 상황에서 이런 피습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이 이길까 봐 전전긍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거지로 막 덮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가 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여론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조작에 가까운 일들을 계속 했던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들이 모르는 일이 그때 벌어졌던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경찰청 국수본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TF를 가동 중입니다. 실제 총 69명 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가 국정원으로부터 왜 테러를 그 당시에는 지정하지 않았는지 경위 관련해서 문건을 확보 중에 있고요. 이와 함께 가해자 김 씨 관련 수사 기록 그리고 공소장, 부산지검 공판 기록과 판결문들 분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당시에 현장 증거를 인멸했었지 않습니까? 막 물로 뿌려가지고 그래서 사안을 축소 왜곡한 그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강 기자는 말을 안 시키나요? 이런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관련해서. 대답을 한번. 네, 저요? 네. 제가 안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게 뭐 헬기 이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였잖아요. 네. 한 사람의 당대표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 봤어야 된다. 만약에 당대표가 아니라 강지호가 실려 나갔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느냐.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주호가 얘기했으면은 아무 말도 안 했겠지. 그랬겠죠. 아예 관심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거를 당대표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봤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참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엄청난 일을 겪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다. 불사신이다. 이 생각 제가 사실 이제 하면서요.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로부터 나 점심 같이 안 먹는다. 이런 통보를 밥 먹기 1시간 전에 받았어요. 도대체가 이 장동혁 오찬회동 자기가 해달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싱크 먼저 보고 얘기하죠. 얼마 전 각 당의 대표를 불러서 또 오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저는 그날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어제 오찬 회동을 제안해놓고 간밤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유유히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서 무슨 반찬을 내놓았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덮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약속하는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그 의도를 충분히 알지만 저는 오늘 제구에 올 때까지 아까 제가 공개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고에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아니 자기가 이미 마음 먹고 최고위한테 반대 의견을 내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 그대로 워딩 그대로 들으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무도한 일들 다 감수하면서 작곡을 썼었는지 뭘 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내가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일부러 빌드업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셨다고 그냥 막 친한개들 내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뜯어말리고 이렇게 제명하면 안 됩니다 얘기해도 나는 결심한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어색하고요. 저는 전환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아니 그런데 또 이제 저렇게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 그 비공개 의총이 열렸는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 엄청나게 욕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하고 싸워달라면 이제 이런 취지로 뭐 장동혁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초선 김용태 의원이 장 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나오든가 특검 받아라 대법관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갑작스럽게 밥 안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단식 아직도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에게 전달도 안 할 거면서 단식을 왜 했냐 의총 끝나고 나가면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하는 게 당의 전략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내가 사실 밥 먹자고 한 거 맞고 그래서 밥 먹자고 연락이 왔는데 어제 저녁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이 통과가 되는 등 이상한 기류가 번졌기 때문에 내가 오찬을 취소해야지만 이게 이슈가 돼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부러 욕 얻어먹을 거 각오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지금 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이경 기자님. 장동혁 대표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삼심제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최고위원들이 아침에 이 사람들은 이제 재판소원 그 도입한 것을 사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심제를 항의적인 그 성격으로 불참을 하라고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청와대에 이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안 간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것을 알리려고 한다? 국민들은요. 내가 삼심이지만 내가 대법원까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재판에서 헌법에서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우리가 도입이 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입니다. 이걸 내용만 제대로 안 될 부정적인 국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리그에서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국민들한테 이걸 알리려고 한다. 저는 장동혁 대표
글쎄요. 그 장미 단식은 일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성공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억지 같아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비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김용태 의원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대안과 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용태 의원은 정말로 국민의힘이 정말 건강한 보수를 뭔가 추구하려면 그때 해야 되는 이 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 이렇게 싸우는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여기서 유명해질 수 있겠다만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은 본인의 말에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인데 내가 밥 먹자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려야지 오히려 이슈가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전달되고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애초에 하다못해 친구랑 약속도 자기가 선약 잡은 다음에 1시간 뒤에 취소하면 욕먹거든요. 그럼 당연히 기본적인 우선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만나자고 제안은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면할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재판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불만이 있잖아요. 제가 자신 있으면 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깨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깰 자신이 없으니까 회피하는 거죠. 저는 이거 회피라고 봅니다. 노쇼한 거예요. 식당 노쇼도 노쇼, 맞아요. 정치 노쇼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바쁜 대통령 오전 일정 다 없애고 지금 오찬 준비하게 만들어서 식당 메뉴 아마 다 메뉴까지 정해놓고 밥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 못 가겠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 진짜 예의가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그 대구 시민들이 좀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자기가 여야 대표회담 이렇게 제안 들어왔을 때 그래서 자기가 응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전해주려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날 법사위에서 그렇게 법안 통과시켰다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지. 정청래 대표가 옆에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한테 대통령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대통령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고 나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 뭐 삐쳐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대표니까 막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강지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용기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 이렇게 안 간 부분 최고위원들이 아무리 가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도 뭐 법사위에서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죠. 네. 그러니까 장동혁 측 사람들한테 취재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되게 강하게 메시지를 잘 저한테 전달해 줬던 사람들이 본인들도 궁색해요, 메시지가. 그래서 계속 법사위 핑계대고 최고위원 핑계대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대표잖아. 그쪽에서 그 좀 건의 좀 했다고 한들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몰라요 저도. 그게 결론이었어요. 몰라요 저도 왜 그랬을까. 그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최고위원들이 뭐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갈까 생각했으나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요 싱크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죠. 저거는 뭡니까 도대체?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국민의힘 당대표가요 서문시장 가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반기고 환호해주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심지어 조선일보 보도를 기준으로 얘기해도 굉장히 썰렁했다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어제 대구를 방문했을 때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시장 상인이 오죽하면 똑바로 하라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대놓고. 장동혁 대표에게. 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걸 보고 저쪽에서 윤석열 연호하고 상인들은 만날 때마다 좀 똑바로 하고 잘하고 좀 화합도 좀 하고 좀 그러라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양쪽에서 지금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데 그날 저녁 때 전환길은 나는 경찰서 가는데 지금 당신은 청와대 간다고? 그리고 윤석열 지금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경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나는 윤어게인하고 같이 뭐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의총장에서 한번 얘기했다고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고 나니까 전환길이 그랬잖아요. 사흘 안에 말미 줄게. 사흘 안에 나랑 어떻게 할 건지 단절할 건지 아닐 건지 공개해. 그랬더니 김민석 최고가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거 전략이야. 사실은 너랑 우리랑 한 편이야. 그러니까 이해해줘. 김민수가, 예, 그러니까 그에게. 전환길이 그랬잖아요. 아 나한테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해줬어. 이건 일종의 위장 전술이래. 그러고 난 다음에 서문시장 가서 그 일 겪고 나랑 그 단절할 건지 안 할 건지 3일 안에 대답해 막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 겨우 다독여놨는데 다시 또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했더니 또 화살짝 해가지고 최고위 모두 발언해서 자 반대 의견 얘기해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명분 만들어가지고 한 발 쑥 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저 영상 보니까 전 희망이 보입니다. 한동훈 대구에 보궐 꼭 나가시라. 그럼 국민의힘을 단단하게 지지했던 대구 시민들, 뭐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통합으로 될지 모르겠다만 대구 시민들이 그 국민의힘의 지지가 좀 흔들리면서 한동훈한테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나눠지면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나오죠. 이번 보궐에서는. 그래서 한동훈은 꼭 가시라.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수의 큰 정치인이 되려면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을 해야 된다. 한동훈 가시라. 그래서 한동훈 씨가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절대 안 가겠네. 한동훈을 위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런 얘기하면요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하는 게 돼가지고 참 곤란해요. 한동훈이 양쪽 다 욕할 수도 나가서 없고. 나가야지 민주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환기 씨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동작경찰서에 출석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근데 가면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윤석열 씨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의 건국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모금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른바 건국 펀드를 조성하겠다. 100억 원 규모의 1단계 목표 금액을 달성시키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나중엔 500억에서 최대 1000억 규모까지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이 말의 그 전제는 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니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금을 준비해놔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2건국을 하자 건국 자금을 모으자고 해서 하는 거고 내가 나중에 돌려줄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거 갖다가 일제강점기 때 상해 임시정부 그때 만들어졌을 때 우리 그 국민들이 애국공채 발행해서 독립자금 모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친 인간이 진짜. 그러니까 방북 후 나라를 되찾게 되면 그 돈을 낸 분들은 애국자니까 기꺼이 돌려드려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기에 이거 분명히 착복할 수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어쨌든 전환기 씨는 오는 3, 4월이면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져서 이재명 정부가 와야 될 것이어서 조직표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3, 4월에. 그러지 말고 이번 2월 25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실제 그 방송 토론을 보고서 진짜 누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무슨 3, 4월에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져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였대요. 중국, 동북, 삼성과 몽골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 미친 것 같아요.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야오닝성, 몽골까지 합쳐서 대한민국의 이름도 바꿔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겠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야, 진짜 황당해요. 당군이 되신 모양이죠? 아, 진짜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상한데 이분의 말에 이렇게 지금 또 누가 또 연호하고 돈 보내는 사람이 있으려나? 근데 부디 좀 충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네. 누차 강조하지만 개소리에는 답을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응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런 건 그냥 혼자서 떠들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저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자금 돈 보내주고 이러는 분들이 행여나 있을까봐. 어차피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하고 또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뭐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남한테 돈이 뜯기거나 이렇게 하시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허황된 계획에다가 그거를 마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돈 보내시는 거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은 맛있는 거 식당에서 밥 한 끼 사 드시거나 아니면은 좋은 화장품 쓰시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정말 장사치라고 느끼는 게 과거에 가세원에서 박근혜 탄핵당했을 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방송할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뭐 하고 있냐고 적금 깨라 그랬거든요. 나라가 망하는데 적금이 왜 필요합니까? 연금 왜 필요합니까? 깨세요. 본인한테 후원하라는 거죠.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안 속겠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봉선김님께서 현대판 광개토대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야, 진짜. 정감호 목사 그 집회 현장 갔거든요. 그냥 제가 뭐 살짝 그냥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모자 쓰고 갔는데 아니 매번 그렇게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뭐죠? 헌금통을 그렇게 돌려요. 맨날 그런다고. 네, 맨날 돌려요. 제가 갈 때 뭐 자주 간 건 아닌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몇 번 이렇게 가봤었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시기에. 근데 그렇게 매번 돌리는데 아니 저는 실제로 교회에서 헌금통에 그 넣었을 때 제가 예전에 봤던 거를 1,000원짜리를 넣었는데 생각보다 5만 원권 넣는 사람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들은 집회가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에요. 근데 제가 전환길 씨 관련돼서도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전환길과 이렇게 좋게 지낸다는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들조차도 전환길은 돈을 밝혀. 전환길은 돈을 좋아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는 전환길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전환길 아까 노영희 변호사까지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정말로 국민들 다시 다 돌아가고 윤석열 다 쓰일까요? 저는 글쎄요 전환길 호주머니 들어가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전환길 전환길의 사람들 호주머니 들어가는 거 아닐까? 좀 그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기 씨 절연했던 친구가 그 글 썼던 거 되게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다 쫄딱 망해가지고 돈도 별로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마지막에 내가 믿었던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연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뭐 학원에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이지만 대구에 가서 학원 사업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서 돈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는 보수 인형에서도 다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정치적으로 뭐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투사처럼 자기가 나서서 기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종의 선생님이 돼버린 거잖아. 아, 원래도 선생님이었나? 그러니까 영웅으로 떠받들여진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삶의 새로운 자기의 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100억을 모은다고 제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돈을 모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게 마치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지니 마치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원대한 포부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참 안쓰럽기도 하고 질이 나빠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저 어쨌든 전환기 씨가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오늘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북콘서트 갔을 때 그 책을 팔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사실 이제 본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타겟팅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재판도 받고. 그 사람들 나도 변호사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변호사비를 사실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형사사건 왜냐면 워낙 이게 그냥 대강하면은 뭐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미친 듯이 변호사들의 시간을 다 투자해야 되고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변호사비를 그 변호사들도 조금밖에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돈은 실제 그 당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인 거예요. 그 그 당시 피고인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비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실제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 전부 다 변호사비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혹세무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이 정치 검찰 때문에 정말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막 갑자기 막 들어가느라고 너무 고생이고, 또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대로 자기네들이 정말 실비받고 이 시간 다 쓰는 건데 또 변호사비 때문에 또 미안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저는 솔직히 조금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고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바로 윤석열한테 영치금으로 6억 보내줬다는, 그러니까 물론 한 명이 보내준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사실은 윤석열보다 훨씬 더 못 살 거예요. 분명히 윤석열 씨가 되게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십시일반이라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윤석열한테 돈 갖다 퍼주고, 김건희는 나는 왜 영치금이 이렇게 남편보다 덜 들어오지? 또 이랬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황당하고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뭐 이런 생각까지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참 만감에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착하게 삽시다. 네,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 연락하시면 여러분들하고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하고요.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한번 가입해 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하면 최대 4만 원의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는 비교원입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픽스 멤버십 전용 회원 배지와 이모티콘이 출시되었습니다. 리뉴얼 오픈했는데요. 단돈 990원으로 스픽스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인데요. 이름 옆에 빛나는 전용 회원 배지, 그리고 방송 중 내 마음 200% 표현해줄 전담 이모티콘이 출시되었으니까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한유님께서 노변님 전환길 변론 좀 하셔서 정치가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셨는데 싫어요. 이런 사람 변론하고 싶지 않고요. 이 사람도 분명히 저에게 이걸 맡기지 않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녹수님께서요. 내일 방송하나요? 또 봐요. 내일 봬요. 이러셨는데요. 내일 방송은 황연실 앵커가 저 대신 진행합니다. 네, 내일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